자, 오늘 이제 우리가 2025년도 소방공무원 시험 저희가 본 거 이제 그 채용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해설 강의 이제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고요. 아, 모르겠다. 시험지 처박아 놓고 그냥 아우 꼴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총평 때는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이제 해설 강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번에 뭔가 이제 소방청에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한테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언지 같은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점 방지. 그리고 물 시험 방지.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시험을 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좀 하려고 이것저것 분석을 하는데 그냥 좀 이렇게 오늘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해설 강의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뭐 해설도 보시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일단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거나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 뭐 편한 마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해설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풀이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문제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바나 그리고 뭐 아니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다음 시험을 또 이제 기약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어떤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그냥 제가 편한 마음으로 제 소회를 좀 밝히자면 분석을 하면서 아씨 내일 이거 해설 강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어제 이제 밤에 분석을 하면서 근데 이제 좀 속된 표현을 좀 쓰면 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문제를 딱 보면서 야씨 뭐 문제를 뭐 이런 식으로 내냐 싶은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가 됐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뭐 약간의 어떤 자기 변명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문제가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소방공무원을 이제 뽑는 시험이 이 세 과목 체제로 시행된 게 2023년 그다음에 뭐 2024년까지 거쳐오면서 세 과목으로 이제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될 뻔했는데 그 좀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2023년이나 2024년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변별력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방학계로 쉬웠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가 힘들었을 거다. 뭐 이런 어떤 고민이 반영된지 몰라도 그래 그럼 올해는 한번 그럼 제대로 한번 변별해 보자. 뭐 어떤 이런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출제 교수님한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만점을 방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 시험 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에라 씨발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학생들 좀 많이 계시고 그러면 저가 막 기분이 업되니까 막 욕도 섞어가면서 막 뭐라고 할 그런 어떤 기분이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지금 차분하게 조용한 강의실에서 혼자 찍고 있는데 혼자서 열려면 뻘쭘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차분하게 제가 느낀 바대로 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어땠다? 어려웠다. 그리고 만점 안 나오게 어떻게 좀 세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과했다. 뭐 그러면 작년처럼 한두 개 정도는 버리는 문제가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엔 한 4-5문제 이상 버렸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어떤 내용들 중에서는요 예전에 제가 전공 과목으로 공부했었던 책 꺼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뒤적뒤적 찾아볼 정도로 문제가 좀 너무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 제가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어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원 우리 교수님들 내시는 모의고사 가끔 이렇게 뭐라고 할 때 있잖아요. 야씨 모의고사 문제 이따위로 내면 어떡하냐. 그래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적중이 좀 되게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상식을 다 박살내 버렸던 게 올해 시험이었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쉽게 냈다가 그래 한번 어렵게 내보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어려운 문제를 2-3개 섞어가지고 변별력을 높이면 되는데 에이씨 한번 엿먹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난이도가 확 치솟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인 어떤 정도의 난이도 상승을 기대하고 수업을 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들끼리 쓰는 말로 뒤통수 얼얼하게 한 대 두드러 맞은 거죠.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내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화를 내고 그리고 뭐 막 여러분들 욕을 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뭐 제 자기 변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상식을 믿었어요.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이 정도의 어떤 상식선에서 문제를 내고, 우리가 이제 소방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소방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내용들 위주로 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식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누가 잘 찍나, 여기까지 외웠어? 와 하면서 그냥 뭐 마구잡이로 내신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샹마이웨이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가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러면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뭐 내가 뭐 이걸 적중시켰다, 뭐 이거는 안 나와서 미안하다, 이런 측면이 떠나서 담담하게 해설 강의를 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제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대충 감이 옵니다. 대충 교수님들이 그 원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원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만약에 어렵게 낸다면 어떻게 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도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던 게 와장창 깨졌으니까, 그냥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뭐 닥치고 좀 외우면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더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이게 어떤 저만의 고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수업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들었던 게 전체적인 총평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워낙 뭐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1번 문제는 이제 소방 역사에 관한 문제인데, 자, 소방 역사 문제를 이렇게까지 지엽적으로 짜증나게 내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고려시대 소방을 소재라고 하였고, 예전에 기출지문 한번 나왔던 거니까 무난했어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금화원제도, 금화제도, 금화원제도, 뭐 창고에 파견한다 이런 말 자체는 아예 안 줘요. 그냥 금화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화원 제도를 시행하였다. 뭐 요건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조선시대 오가를 한 통으로 묶고 오가작통제. 자, 이거 지방에서는 그냥 촌락들이 조그맣게 있으니까 오가작통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조선시대는 뭐 화재를 이렇게 예방도 하고 이제 불도 끄고 했다는 거를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울러 세종 8년 2월에 금화도감 설치하고 6월에 수성금화도감. 제가 역사를 가끔 이제 시간이 남을 때는 막 굉장히 이제 썰 풀듯이 막 스토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때 농담으로 한 얘기가, 이거 겨울 동안에 불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2월인데 이게 언제라고 했어요? 양력으로 3월이라 그랬잖아요. 이때쯤 만들어 놓고 나서 금화도감 겨울에 불이 많이 났으니까 2월 달에 만들었겠죠. 근데 2월 달이면 지금 음력 3월인데 이렇게 되니까 또 불이 좀 덜 나요. 그래서 이제 먹고 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6월 달쯤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넉 달 뒤에 수성금화도감으로 개편했다. 좀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썰 풀듯이 얘기했는데 그게 문장으로 그대로 나올 줄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와씨 이거 뭐 굉장히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물어봤구나. 그러나 어쨌든 수업 시간에 썰 풀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칠게요. 자, 일제강점기 1925년 최초의 소방서 경성소방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38년인데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게 이제 민간 소방 조직하고도 연결이 됐었는데 1939년에 경방단이라는 걸 만들죠. 그리고 39년부터 소방서를 막 늘린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39년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글쎄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그냥 원래 재밌으라고 한 얘기였거든요. 1939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히틀러 얘기하면서 39년이라고 연도에 제가 포인트를 좀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39년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평양에 소방서가 개소가 되고, 44년에 용산, 인천, 함흥인데 여기가 전부 다 뭐라고 했죠? 군사기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일본군 사령부 주둔하는 곳이고 군항이 있는 곳이고 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꿔서 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해드리길 잘했네요. 그래서 38년이 아니라 39년이었다. 이런 걸로 장난치는 거 저도 처음 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 미 군정인데 46년에 자 아시죠? 소방위원회,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 해서 그 뭐 도소방위원회 자치소방체제로 전환이 되고, 사실 교재에 47년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46년 그 이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집행기구로서 소방청, 이거는 지금의 소방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면 이게 이제 틀렸다라고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고, 앞으로도 소방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썰을 좀 무궁무진하게 풀어야 되겠구나.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이 어떤 이렇게 좀 힌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의 답은 몇 번이었다? 3번이었구나.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그랬다 치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의 어느 점 이하에서 동파 및 응고 현상을 방지하기에 첨가하는 거 동결방지제겠죠. 자,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 원래 동결방지제 잘 내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동결방지제를 물어본다면 여마 글리글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마 글리글리. 요게 원래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있죠? 에틸렌 글리콜. 제가 부동액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의 친구가 프로필렌 글리콜이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라고 해서 글리글리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미끈미끈한 어떤 기름처럼 돼 있는 거 글리세린. 그 다음에 여마 칼슘이 있고 여마 나트륨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마 글리글리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런데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운 내용 중에 없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었구나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글리글리 여마 요거 했던 것만 기억을 하셨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이게 나왔네요. 업무적 특성. 뭐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딱 읽어봐가지고 이거는 소방 업무의 어떤 특성에 맞다라고 해당되면 무조건 다 맞다 그랬어요. 그죠? 오답 만들기가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가외성. 이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방행정이 아주 독특한 성질이라고 했죠. 가외성. 긴급성.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신속 대응성 해야 되겠죠. 전문성. 불 끄는 거 대한민국에서 소방관들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4번 문제죠. 이거를 저는요 그냥 어이가 없었는 게 저는 솔직히 그 민간 소방 조직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용 소방대가 사실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소방 조직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의용 소방대를 내고 싶다면 이게 의용 소방대 이제 소위 말해서 유례거든요. 그 의용 소방대 문제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의용 소방대 업무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의용 소방대 어떤 그런 운영에 관한 거. 그러니까 간보보생 문제 정도에서 물어봤던 게 저는 상식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 변천사를 물어보는데 저 솔직히 양심적으로 고백드리자면 제가 의용 소방대 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뭐 논문 찾을 필요도 없이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역사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민간 소방 조직에 그래도 의용 소방대가 그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자 있더라고요. 자, 제가 역사 때 말씀드린 거 경방단은 1939년 전쟁을 대비하면서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일제 시대 때. 그러면 이 중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일제 시대 때 만들었던 거 상비 소방수 제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 이전에 우리가 따졌을 때는 경방단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조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9년이 기억이 나시면 에라 모르겠다 1번 찍으면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39년 지나서 정부가 수립이 돼요. 이건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의용소방대 그 유래가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 소방대는 언제냐? 해방 이후, 그러니까 제 정부 수립 이후에요.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태평양 전쟁도 끝났고 했으니까 전후복구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소방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방공단. 자, 방공이란 말 딱 보니까 어때요? 뭐 그 공산당을 막자 이게 아니라 이제 뭐 폭격을 맞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뭐 민방위 본부 뭐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방공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 6.25 전쟁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방공단이라는 게 조직이 돼서 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거 아직까지 저도 못 찾아봤어요. 청원 소방원이라는 거. 근데 이거 뭐 모른다 손 치더라도 대충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됐다는 건 의용소방대 그 이제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거다. 그런데요, 솔직히 이런 류의 문제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걸 외워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만점 방지용으로 낸 거죠. 알면 좋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다 우리가 기억을 해서 푸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뭐 앞으로 많아지는 얘기입니까가 아니라 뭐 이제 요거에 대해 얽힌 또 얘기가 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다. 뭐 길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문제가 뭐 문제 같아야 뭐 길게 설명을 하죠. 이런 걸 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단 순서 정도는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진짜 허를 찌르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뭐 민간 소방 조직이라면 다른 거 물어볼 것도 많은데 왜 물어봤는지는 뭐 출제자분이 아시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문제 보시면 쭉 읽다 보니까 응급조치입니다. 제가 전에 재난 파트에서 굉장히 그 주장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올해 웃기는 게요, 재난 파트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렇게 냈는지도 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 올해는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기 때문에 그냥 해설하겠습니다. 예, 응급조치죠. 근데 응급조치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지역 통제단장이 누굽니까? 소방이잖아요, 소방.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도 지역통제단장이나 시군구 지역통제단장이니까 이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님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일. 그래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진화, 그 다음에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 확보, 그 다음에 현장 지휘통신체계 확보. 뭐 주르륵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화가 나오고 현장 지휘통신체계가 나오고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이 나오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다. 뭐 요런 거는요 그냥 난이도 하죠. 요런 거 뭐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번 문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6번은 저도 그래요. 6번도 사실 제가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요, 글쎄 이제 인화성 액체, 근데 대충 이게 어디서 제가 내용이 나온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인화성 액체에 의한 화재는 액체 가열물이 바닥에 뭐 흐르거나 살포된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이 되는 거죠. 탄화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화재 패턴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까요? V자, 뭐 모래시계 패턴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네요. 그죠? 뭐 답답합니다. 뭐 또 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요게 인화성 액체가 쏟아지면서 주변으로 튀거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거의 이게 영어 문제죠. 도넛 패턴이면 동그래요. 그 가운데가 좀 덜 타고, 가운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빨리빨리 증발하면 요 냉각 작용에 의해서 오히려 좀 덜 타는 부분이 만들어서 생겨진 게 도넛 모양처럼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답이 된다면 그런 형태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도넛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원형 패턴이면 이건 이제 천장에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열 받으면 이렇게 까맣게 동그랗게 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까지 설명해도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 화재 조사는 수업을 들었으니까 알죠. 근데 와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동그랗게 이제 타는 거예요, 천장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원형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틈새 연소 패턴이면 여기 틈새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나 이런 데 틈새에서 타게 되면 거기 이제 가연 물질이 고여 있어 가지고 좀 더 많은 어떤 탄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주변으로 튀거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이제 어쨌든 패턴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왜 제가 참 생각을 못했는지, 그건 여러분들한테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 지문 속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스플래시라는 말 모르면 이제 농담처럼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스플래시 데미지라는 게 있죠. 딱 맞으면 옆에 있는 데까지 막 이렇게 그 에너지, 그러니까 데미지 막 퍼져나가는 거 스플래시 데미지라고 하는데, 그 스플래시란 말이 주변으로 이렇게 퍼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변으로 튀거나 연소되면서 발생한다 그랬죠. 요게 바로 스플래시 패턴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사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저도 뒤었으니까 요거 딱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이게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확실하게 풀 수 있게끔 제가 그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겠죠. 그래서 뭐 변명 같아서 길게 얘기 안 하는데요. 이 문제는 좀 하여튼 제가 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나오는 건 저도 기출문제 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6번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연소화한계인데, 이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이제 연소화한계는요 한 몇 종류의 어떤 그 물질들은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외우면 수업 시간에 소수점 단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비슷하게라도 찍으려면요 몇 개는 외워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이제 그런 스타일 문제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문제 아시잖아요. 이거 한번 풀어보겠다고 혹시라도 만약에 공식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CST고 존스의 공식이라 그래서 이거 저희 책에도 있긴 있어요. 심화 과정인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문제 풀려면 계산기 있어야 돼요. 계산기가 있어야 되고 시간 안에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다룰까 말까 하다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문제 내버리면 시간 다 잡아먹으니까 설마 이걸 내겠냐 싶었는데 냈더라고요. 올해는 하여튼 그 설마라는 게 사람을 잡는 시험이었습니다. 야, 이걸 내가 설마 내겠냐? 네. 이런 식으로 낸 거죠. 짜증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첫 번째, 연료의 몰수가 필요해요. 연료의 몰수에다가 뭐를 더해줘?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공기 몰수입니다. 자, 공기의 몰수 분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연료 몰수죠. 제가 사실 이거 갖다 막 드립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오늘 설명할 때 우리가 막 축제 분위기처럼 하려고 그 딱 소방 활동복 딱 입고 와가지고 막 수업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상복을 안 입고 온 게 다행이에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문제 자체가 열받게 하는 문제도 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그런 문제인데,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필요한 게 이제 에테인이잖아요. 자, 에테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뭐 아침 복습 테스트에도 제가 저거 막 내고 그랬었는데, 저거 숫자를 그냥 외워가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에테인 같은 경우 자주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연소 반응식, 완전 연소할 때 연소 반응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H2O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숫자 제가 적어볼게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탄소 2개니까 2를 적으시고, 공식으로 외워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숙달되면 이게 더 빨라요. 6개니까 3을 써주시고, 그럼 요렇게 곱해지니까 산소는 4개, 요렇게 곱해지니까 3개니까 7개잖아요. 그럼 요게 2를 곱해서 7개니까 3.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얘하고 둘이 결합해서 3.5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공기의 몰수잖아요. 아, 이거 이론 공기량 구하는 문제가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푸는 방식이 제일 빠를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공식을 막 달달달 외워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제가 하는 방법 확실하게 하는 거 빨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죠. 자, 이렇게 여기 20일 없던데요. 그냥 20일로 하시면 제일 답에 근접을 할 겁니다. 없을 땐 그냥 21%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3.5. 그만큼이 들어가 있는 공기량은 X다. 이론 공기량 구하는 거 똑같죠. 뭐 어떤 측면에서 제 소원 이뤘네요. 이론 공기량 구하는 문제 나왔네요. 자, X 대 3.5가 되는 거고, 어차피 이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니까 우리는 근사값만 쓸 겁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자, 21X고, 근데 벌써 이 정도 나오면요, 여기까지 해봤는데 답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이 문제는 풀면 안 돼요. 체크해놓고 넘어가신 다음에 다른 문제 다 풀고 와가지고 끝까지 매달려 본 다음에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좀 할 수 있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던 거죠. 자, 어쨌든 요거를 대충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저는 좀 해놨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소수점 16.666 나오는데 반올림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 16.7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1 플러스 16.7분의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100이잖아요.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느냐? 17.7이 되는 거고 100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계산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대충 얼마가 나오느냐? 소수점에서 우리 반올림법을 해버릴 거예요. 대충 계산하면 이게 5.65 정도가 나옵니다. 5.65.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뭘 구하는 거냐? 자, 연소 하한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CST 값에다가 얼마를 곱합니까? 0.55. 이것도 사실 교재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0.55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거 계산격식을 어떻게 푸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0.55를 곱해주면 대략 이게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대략만 구해도 됩니다. 한 3.1 정도가 나옵니다. 제일 답에 아마 근사치가 되게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첫 번째 일단 여기 들어가는 공식 CST 공식을 외웠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계산 문제 특강할 때는. 그럼 여기에 이제 공기 몰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계산하고 여기다 0.55를 곱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풀이 방법이 소수점 조금씩만 근사치만 쓰면은 제일 빠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풀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로 특별하게 외워야 되는 공식도 별로 없어요. 이거 하나로 막 쭉 끌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몇 번이었다? 3.1이 되는 거였다라는 거. 자, 이론 공기량 구했습니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0.55만 곱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해 못하는 풀이는 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건 좀 제가 지워가면서 할게요. 예.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힘이 안 나요. 자, 8번인데 이거 위험도인데요.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 뭘 결정했냐? 연소 범위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연소 범위를 외우는 거 8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8개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앞으로라고 하더라도 제가 허를 찔린 거. 그냥 우리 8개 아시잖아요. 위험도니까. 뭐죠? 이아산디, 메탄에탄, 프로판, 부탄. 그거에 해당되는 연소 범위라도. 근데 이렇게 나올 걸 이제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이런 스타일 쳐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연소 범위를 가지고 위험도를 계산하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들의 상식을 믿었던 게 연소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소수점 단위로.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가 나오는 게, 야, 수소가 4인데 어떤 책에는 4.1도 있더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아세틸렌이 뭐 2.5인데 뭐 어떤 책에서 2.1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럼 이거는 뭐 이의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원래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학생들한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야, 너 이거 외웠냐? 외웠으면 한번 풀어봐.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걸 또 푸는데 시간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그럴 거면 우리 교재에는 위험도 표가 있어요. 제가 그거 다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찾아보시면 거기 숫자 다 나와 있거든요. 몇 개는 외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미래를 알았을 때라는 얘기죠. 어떤 미친놈이 이게 위험도를 이거를 이렇게 준 다음에 연소 범위도 안 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거로 상상되겠습니까? 상상이라도 됐겠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연소 범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아이오 파라나 이런 거 해야 돼요. 이제 아세틸렌 외울 때. 그러니까 속이 터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거 갖다 하소연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교재에 있는데, 수소를 돈 주고 사서 쓰는 건 사치다. 그래서 수소 사치로. 그때 이게 사가 아니다. 뭐 4.1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아세틸렌도 아이오 파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로판 같은 경우도
요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외워요. 2.1에서 9.5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뭐 일산화탄소 뭐 그런 거죠. 뭐 1, 2 오세요.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질서 있게 오세요. 이런 74 이런 건데 요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위험도 공식에 때려 넣고 확인만 하면 되겠죠. 머리가 좋은 분들은요. 이 중에서 몇 개 확인해 봐요. 확인해 봐 가지고 다 맞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시험장에서 그 생각 나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신감 느끼는 거. 야 씨발 연소 범위 안 해도 된다며. 숫자 안 낼 거라며. 아,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참 문제를 참 자격증 틱하게 냈다. 그지 앞으로 외워야 되겠구나. 몇 개는 그래도 외우는 게 좋겠다.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근데 그 막 짜증나는 게 뭐였냐면 딱 나오잖아. 제 생각인데 이 교수님이 되게 막 짓궂은 거 아십니까? 다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딱 드는 생각이 야 설마 연소 범위가 애들이 다 외웠겠어? 에휴 그냥 다 맞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내면 만약에 찍더라도 에이씨 모르겠다 이거 연소범위를 어떻게 외우냐 그냥 4번 찍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저 중간에 몇 개를 만약에 진짜 틀리게 되잖아요. 못 풀어요 이 문제는.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쉽게 냈어 이거 다 맞아 어차피 약간 우롱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죠. 근데 솔직히 제가 풀고 분석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 이거 뭘 계산해 뭐 어차피 다 맞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8번 문제는 답만 체크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설을 뭐 해드리고 싶어도 그냥 외운 거 넣으면 돼요. 외웠냐 못 외웠냐 그 싸움이잖아요. 문제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저 9번 보겠습니다.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교수님들이 듣긴 하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9번 이것도 책에 있긴 있어요. 오류변물 안에 보면 피크린산 피크린산이라고 영어식 표현으로 피크르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 이 말 이거 이상하게 어려운 거 나오면 그냥 오류음을 찍으시면 돼요. 보통 교수님들이 문제 내실 때 이상하게 좀 막 어려운 이렇게 물질 나오잖아요. 뭐 무슨 니트로 어쩌고 뭐 셀룰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오류 위험물로 찍어버리면 답이 나와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뭐 야매로 맨날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훈소면은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이건 훈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물질이 다 훈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꼭 얘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돼요. 나머지인데 표면 연소는 숯 표면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요거 범주를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찍으실 필요가 없고 증발 연소라면 이제 뭐가 있나요? 증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이거에 당황을 한 거지 실제로 얘네들의 내용을 몰라서 못 본 건 아니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크리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소가 맞고 이 증발 연소가 되려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대부분의 이제 액체류니까 에라 씨발 모르겠다 이렇게 찍으셨을 거야 아마. 액체니까 뭐 이 액체지 않겠어 산이니까 그러니까 뭐 증발 연소는 당연히 하겠지. 막막한 마음으로 4번 찍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고체 가연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액체가 아니군요. 그래서 고체 가연물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근데 고체니까 또 표면 연소 찍으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자기 연소가 좀 더 안전해요. 액체나 고체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찍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설 강의니까. 자, 피크르산은 오류 위험물이고요. 오류 위험물은 자기 연소합니다. 사실은 해설 자체는 짧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요. 프리의 법칙 나왔네요. 결국은 나왔네요. 그죠? 자, 프리의 법칙 보시면 뭐 뻔하죠. 자 일단 첫 번째 프리의 법칙은 전도 법칙이니까 첫 번째 열전도율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접촉해야 되니까 접촉 면적에 비례하고 분자들의 충돌이니까 두 물체의 온도 차이에 비례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력 면적에 비례하고 온도 차이에 비례하고 열전도율에 비례한다. 다 맞습니다. 대신에 두께는요. 두께가 두꺼우면 오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두께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난이도 하죠. 저희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식적인 문제를 주면 잘 푼다니까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다 힘들었던 거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 그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황화수 답 1번 이거 1초 컷이 1초 컷.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연성 가스다. 왜냐면 불완전 요소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1번이 황화수고 이게 뭘까요? 폴리염화비닐 PVC죠? 맹독성이죠? 당연히 포스겐이겠죠. 청산가스, 시아나수소고요. 황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기화합물 완전요소. 어쨌든 얘는 아니니까 이산화황이겠죠. 뭐 그래서 답은 1번. 요런 거는 뭐 해설도 다 묶어봐야 30초 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계산 문제 중에 난이도 하가 하나 나왔네요. 요것도 이제 못 푸셨으면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자, 표준 상태에서 메테인. 이것도 꼴보기 싫어요. 이 뭐예요? 이거 MOLE. 그냥 몰이라고 쓰면 되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막 짜증이 나니까 별게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몰. 그죠? 이거 보면 애들 쫄자, 아니, 학생분들이 쫄잖아요. 아, 씨발, 영어야.
이것 자체도 짜증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메테인이에요. 그나마 메테인이죠. 이거 합니다. O2, CO2, H2O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저기 안 할게요. 그냥 바로 쓸게요. 자 1212. 좀 성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요. 그죠?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1주차 때 배워요. 보통은 1212.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대 2로 지금 완전 연소할 때 하고 부피잖아요. 이거 뭡니까? 몰수비는 그대로 부피비를 따라간다. 기체는 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2몰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나마 2몰이네요. 2몰인데 부피를 물어봤네요. 몰하고 부피니까 당연히는 4몰일 테고. 이것도 짜증나는 게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할 때 농담으로 뭐라고 했냐면 표준 상태에서 1몰의 부피가 22.4리터예요. 그리고 그럼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 1몰이 22.4다. 그럼 1.5몰은 33.6이다. 2몰은 44.8이다.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비로먹을 4몰 냈어. 4몰. 짜증나게. 그럼 제일 큰 숫자 하시면 돼요. 요거 22.4니까요. 그죠? 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8리터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아니 89.6이죠. 엉망진창이에요. 89.6입니다. 그래서 89.6리터구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딱 어디까지 냈냐면 보세요. 0.5몰, 1몰, 2몰 하다 갑자기 툭 튀어가지고 4몰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계산 문제 치고는 난이도 하죠. 그래서 4번이고요. 13번 보겠습니다. 내화 구조물의 화재 가속도 판단을 위한 주요 요소 중에 화재 지속 시간. 자, 화재 지속 시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화재 하중.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화재 하중하고 관련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없는데요. 그럼 안 되죠. 화재 하중하고 관련돼 있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연물의 질량이라든가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이나 있는데 그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거 화재실의 바닥 면적입니다. 자, 1번은 일단 놔두세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단 한 기집애 영화제로 가정한다. 자, 보통 이런 소방 시험에서 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그 단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 안에 힌트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환기지배영화제래요. 자, 환기지배영화제면 환기지배. 그럼 뭐죠? 환기가 부족한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공기를 끊어버리면 얘는 지속 시간이고 뭐 끝. 바로 꺼집니다. 요거는 간부부생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거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환기 요소는 지속 시간하고 반비례 관계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환기지배영화제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 지속 시간에 영향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하면 되죠? 계구부의 높이가 높거나 아니면 계구부의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속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3번, 4번도 영향을 주는데 자, 2번은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린 거 있어요. 파이널 문제 풀 때 뭐라고 했었냐? 그 지속 시간은 양적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온도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화재 강도는 질적 개념인데 얘네 둘을 자꾸 연관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뭐 하나가 커진다고 해서 뭐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게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화재 지속 시간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화재 하중이 맞는 거고, 만약에 뭐 지속 시간이 아니라 최고 온도를 결정한다. 그럼 이제 에너지 개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으면 2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재실의 최고 온도는 화재 강도랑 관련돼 있고요. 화재 강도는 직접적으로 화재 지속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2번. 요건 항상 제가 강조했던 내용, 화재 가속도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14번.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마음이 급해요. 설명할 게 많은데. 그래서 요거는 여기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14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 하중 산정 시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지하층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는요, 다른 조건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거 풀으라고 하는 거죠. 딱 봤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야, 이게 화재 하중이나 바로 나왔네요. 그럼 화재 하중 공식 어떻게 됩니까? 화재 하중은 자, 뭐에는 여기 이제 시그마 붙고요. 가연물의 질량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공식 문제예요. 공식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가연물의 질량 곱하기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단위 발열량. 자, 그다음에 뭐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바닥 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닥 면적이 들어가죠. 요거 간부부생 시험에 한번 건드렸었죠?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입체 면적 아니라고 했더니 여기 빌어먹을 때 연면적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도 머리 쓰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야, 간부부생 시험에서 입체 면적도 안 속았더라. 그래, 그럼 연면적은? 하여튼 바닥 면적, 연면적 요거는 법규 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연면적하고 바닥 면적은 틀려요. 바닥 면적이 총합을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무슨 총합을 다 합니까? 여기서는 그 바닥 면적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닥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별 함정을 다 파놨네요. 자, 그다음에 곱하기 뭐였습니까?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죠.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에요. 단위 발열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일단 뭐죠? 각 가연물의 양 있어야 됩니다. 자, 각 가연물의 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가연물의 질량 개념 킬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면적 아니고 바닥면적이라고 그랬죠. 목재, 하재, 하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위 발열량. 그 뭐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4.5 같은 경우에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겠죠. 그래서 단위 발열량 또는 뭐 칼로리 퍼 그램인데 보통 이제 킬로그램 많이 쓰니까 그래서 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들어가야 돼. 하재하 중에 하나 뭐가 필요하다? 예, 단위 발열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 리얼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있어야 되죠. 여기 있잖아요.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맞고 답은 그래서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거 내 밑줄 안 걷네요. 죄송합니다. 하지 않은 항목이에요. 이거 산정 시 필요하지 않은 항목.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진짜 막 온갖 것들을 가지고 노력을 해요. 이거 올해 시험을 보니까 아무래도 소방청의 오더를 받은 것 같아요. 요번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쓰니 간에 점수를 좀 떨어뜨려 달라.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감도 안 오네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어렵게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게 속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지 않은 항목.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보실 때 이제 지옥을 맛보실 거예요. 이제 교수님도 어떨까요? 교수님들도 열받아가지고 모르겠다. 내가 소방청보다 더 꼬아서 낼 수 있는 내가 참았거든. 이제 이런 거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하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 아는 항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네요. 니은하고 디귿이 아니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예,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여러분들 해설 강의라도 재밌게나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제가 오늘은 축축 처지고 뭐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그냥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봅시다 이런 거죠. 말 듣고 이네. 자, 이거 그 정의 문제는 항상 출제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의 좀 꼭 한번 읽어보고 가라. 우리 이건 뭐 모의고사에도 많이 봤던 건데 인화성 고체 무조건 인화점 40도 미만 맞습니다. 제1석유류 인화점 섭씨 21도 미만 맞아요. 특수인화물 그렇게 강조했는데 나왔네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발화점 100도 이하인 거. 그 다음에 인화점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은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무난하죠. 자, 뭐가 잘못됐어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이건 모의고사 때도 제가 시험에 낸 적 있었는데 이걸 바꿔냈네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는 여기다 뭐라고 냈죠? 조연성 기체라고 넣었어요 모의고사에.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이거는 좀 웃겼어요. 그죠? 고압 수증기 발생하는 일 없어요. 이런 게 뭡니까? 예, 여기는 가연성 기체를 만들죠. 발화를 하거나 가연성 기체를 만들죠. 조연성 기체라고 하는 분들 이해하겠는데 고압 수증기는 너무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이런 건 난이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이네요. 뭐 이것도 쉬웠어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육류 위험물의 특징 대부분 염기성이 아니라 강한 산성을 띠는 애들이 많죠. 뭐 그래봐야 이제 두 개인데 과산화수를 제외하고는 강한 산성. 그렇죠. 뭐 산성도 이렇게 써드릴까요? 강한 산성을 띈다. 보자마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출 사고 시에는 건조사 및 중화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중화제 사용하는 거 맞죠? 뭐 열이 나더라 일단 중화제를 쓰는 거니까. 그리고 2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있는 용기는 뭐 3번을 체크하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 4번 이것도 저희 교재에 있어요. 그 뭐라고 돼 있냐? 소량화제 시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소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자신 있으면 막 퍼부으란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 쓰면 좋겠는 데가 있지만 뭐 다량으로 뭡니까? 물로 희석하는 소화 방법 사용할 수 있는 거 소량화제 시에는 가능해요. 소량화제 이게 조건이죠. 전제 조건. 그래서 어쨌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2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 시비 걸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올해는요 그냥 교수님 그냥 몰라 그냥 막 이건 내 맘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답인 걸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장 가가지고요 이거 막 일일이 다 신경 쓰시면 힘들어요. 올해는 좀 그래. 근데 약간 일일이 신경 쓰게 하는 문제가 많았죠. 그래도 그 개론은요 법규에 배우면 양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모르겠다 이런 거 그냥 버리자. 이게 제2의 복사 요율성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이거 만약에 우리 저기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공식을 적어줬다고 하더라도 이거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셨을 분이 없을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뭐 화재감식 산업기사 같은 문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공식 까먹었죠. 저 학교 다닐 때 화재조사론 수업 들었는데 까먹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화재조사론 책 다시 꺼내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푸실 때 공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저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건물 피해 산정 추정액에 관한 문제인데 이 공식이 3개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부대 설비가 있고 구조물이 있거든요. 근데 부대 설비나 구조물 공식은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그거 안 해오고 막 찍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건물 정도는 그래도 공식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건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신축 단가 돈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단가를 따져야 돼. 단가. 제곱미터당 얼마냐?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다 뭘 곱할 것 같아요? 여기다 소실면적을 곱합니다. 자, 소실면적을 곱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감가상각을 해야 돼. 감가상각. 그러니까 우리 왜 실질적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 감가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까느냐? 공식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 지금은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얼마? 마이너스 0.8 곱하기. 자, 얼마만큼을 감가를 해야 되냐면 제가 사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내용 연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연수 있잖아요. 이 내용 연수 분의 바로 뭡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썼냐? 경과 연수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내용 연수가 40년짜리거든요. 근데 경과 연수가 10년이니까 4분의 1만큼이 까였을 거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다가 마지막으로 곱하기 이제 손해율. 근데 손해율이 얼마냐? 50인데 여기도 50 곱하시면 큰일 나요. 50%잖아요. 그럼 숫자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공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때려 넣을 거예요. 숫자들을. 자, 얼마죠? 이게 100만 원이 100만 원. 100만 원. 그죠? 100만 원인데 소실 면적이 제곱미터당 했으니까 여기다 50제곱미터로 곱할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1-0.1인데 여기 얼마입니까? 40분의 지금 10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분약분 4분의 1이니까 뭐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계산하면 0.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2분의 1. 그 다 곱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계산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0.4에다가 100만에 50 쫙 곱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공식만 일단 세워 드릴게요. 이거 뭐 하나하나씩 푸는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 어차피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 공식에 갖다 때려 넣는 게 있어요. 저도 참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서 하재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 간보부생 문제도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간보부생에서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물어볼 만한 걸 물어봤잖아요. 간보부생 시험에서는 승진 시험도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예, 이런 거는 여러분들 화재감식 기사라든가 화재감식 산업기사가 정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왜 소방학 개론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이 다 깨진다니까요. 소방학 개론에서 좀 낼 만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를 벗어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더를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점 방지, 물시험 방지.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총평 때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총평 쇼츠 찍을 때는요. 정신이 아득해지더라니까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수다를 떨어야 내가 할 말이 막 나오는데 하여튼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울합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18번도 좀 저는 이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자, 뭐냐?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야, 이럴 거면 아예 그냥 대놓고 문제를 좀 내든가. 소방의 화재조사 시 소방관서장이 화재 합동조사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게 누구냐 그랬잖아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돼 있고 이게 어디 나오냐?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오거든요. 화재 합동조사단 부분 공부하시는 우리 법규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리하게 풀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무조건 3년. 화재 합동조사는 무조건 3년. 그리고 자격증은 무조건 뭐다? 산업기사 이상이다.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화재조사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관한 경력이 4년이면 이게 3년 이상이거든요. 자, 이분도 얼마예요? 4년 재직했죠? 4년에서 좀 웃기지 않습니까? 기준 중에 3년이면 3년이고 5년이면 5년인데 4년이다 그러면 3년 이상을 산정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2번, 4번 중에 하나 찍고 틀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법규 공부하신 분들은 뭐야? 답 3번이네. 이랬을 거고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또 법규 책에다 좀 넣어야 되겠네요. 정리해서. 그래서 좀 약간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벗어났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좀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없어요. 올해는 그냥 본인 내고 싶은 대로 낸 거죠. 아주 그냥 막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를. 18번의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이거는 뭐 무난하게 푸셨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한 거 물 뿌려서 끌 수 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 일단 오류 위험물을 찾으시든지 아니면요 정린이나 아니면 그 황을 찾으시든지 유황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것도 없으면 나중에 황린이라 그랬는데 여기 황린이 나왔어요. 그러면 물을 사용하는 냉각수와 황린 가능합니다. 이거 맞고요. 과산화나트륨 이거 저희 그 수업 시간에도 한번 우리 예상 문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과산화나트륨 뭐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에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보세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물 뿌리면 안 되죠? 왜요?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된다 그랬고 주수금지. 3황화린, 4황화린, 5황화린, 6황, 100황화린 몰라요. 황화린 물 뿌리면 되나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런 거 이용한 질식소가 좋아요. 이거는 저희 뭐 있습니까? 우리의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아세톤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용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
케톤. 그래서 수용성 액체 가연물에 해당된다 그랬죠. 수용성 액체 가연물 하면 두 가지. 물을 뿌려서 희석소하든지 아니면 알코올 포소화약제를 사용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히드록실아민 뭔지 모르겠고 히드록실 하는 순간에 오류 위험물이잖아요. 그죠? 안 된다. 질식소화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과염소산 그럼 육류위험물이잖아요. 아까 나왔던 거 살짝 나왔던 거. 소량화제 제외라 그랬어요. 그럼 다량화제잖아요. 다량화제에 다량의 물을 쓰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기본서 찾아보세요. 소량의 화재인 경우에는 물을 써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질식소화로 가라. 명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걸 종합하시면 기억 디귿 리을 답은 1번이 되는데 요 정도면 그냥 난이도 그냥 제가 생각엔 하. 근데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 근데 그냥 좀 몰라요. 하예요. 그냥 짜증나요. 합니다. 여러분들 짜증낸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했으면 풀 수 있고요. 그런 얘기고. 야, 그럼 이게 하면 얘는 하하네. 그렇습니다. 피난구조 설비에 해당하는 거만 골라라 그랬죠.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소활동 설비만 빼면 답이라니까요. 그 여기 재현 설비랑 연소 방지 설비. 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보시고요. 21번이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1번이 논란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 그냥 막가파로 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일단 답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비두시고 그 나머지가 답이다. 그리고 기다리자. 거의 뭐 그런 마인드. 근데 분명 이거 이의제기 하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 책이라든가 뭐기에 명시적으로 뭔가 나와 있는 문장이 있으니까 들고 가는 순간에 딱 내밀고 그런 거 없음. 이게 맞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막 또 공격을 하겠죠. 근데 아마 그 보통 현재까지 제가 이의제기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그 저번처럼 시험 범위를 아예 벗어나가지고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내지 말아야 될 부분을 냈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시험 범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아니던가 아니면 답에 영향을 준 심각한 오타. 간부부생 시험에서 나왔던 거 뭐 고속도로, 고속국도 저희 시험에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아마 그거 인정하면서도 되게 막 분했을 거예요. 막 눈물을 머금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요. 내용적인 측면에 우리 교수님들이 자존심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냥 억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물은 냉각작용이 있다. 다 있다니까요. 그냥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 돼 있어? 문제 보니까 소화 효과라고 했는데 뭐 주된 뭐 이런 말도 없고 시비 걸 만한 건덕지는 없어요. 그냥 소화 효과를 물어봤는데 물은 냉각작용 갖고 있죠. 냉각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수증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증기란 말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H2O 그랬으니까 열분의 결과 생성물이면 H2O의 입장에서 본다면 냉각작용 그 자체가 이제 수증기로 되면서 냉각작용 갖게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맞다고 보시는 게 맞고 요거 알죠? 메타인산 하면 무조건 아마 요거하고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저게 오답이 될 수가 없어서 1번하고 3번을 가지고 막 지금 짜증이 나셨을 것 같은데 1번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소화 효과라고 하는 얘기 나왔을 때 냉각이나 질식 효과를 갖고 있지 않는 애들은 소화 약제로 쓰질 않아요. 다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보기는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촉매 적용 말하는 건데 굳이 억지로 제가 이거를 한번 맞춰서 설명해 보자면 교수님은 이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암모니아가 아니라 암모늄 이온이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암모늄 이온이 되려면 물에 푸른 다음에 거기서 이온화가 돼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암모니아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다라고 내신 것 같은데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안 받아들여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교수님들 자존심 상해도 안 바꿀 거야 아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단 있는 대로 제가 한번 해석을 좀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그렇다니까요. 이게 좀 트집이라기보다는 이의제기를 할 죄송합니다. 트집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거예요. 자료도 있고 그걸로 아마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 그렇죠. 제가 이거 그림 우리 모의고사 때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낼 수 있는 건 그림 다 던져주고 나서 이제 특징 물어보는 문제밖에 나올 게 없다. 와, 근데 특징을 이렇게 자세하게 낼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이제 추후에는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드릴 건 많죠.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자, 근데 한번 유추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 아시죠?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펌프 프로포셔너. 이거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죠. 소방 펌프차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다. 이건 이미 승진 시험에서도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1번은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2번 잠깐 넘어갈게요. 3번에 약제, 그러니까 달을 보시면 얘는 방식이 뭐죠? 펌프가 합수가 약제 탱크 밀어 올리는 방식이죠. 그럼 약제 탱크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제 원액 잔량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건 맞아요. 라는요, 펌프가 2대죠?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비행기 경납고 석유화학 플랜트 등과 같은 대단히 고정식 소화 설비에 주로 사용하며 좋은 건 비싸다. 맞습니다. 시비 걸 게 없어요. 그럼 라는 뭐냐? 라는 이게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잖아요. 후졌어요. 후졌습니다.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만 이용하기 때문에 혼합계에서 압력 손실이 커요. 큰 편이에요. 다른 애들 도와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벤츄리간의 벤츄리 작용만으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방식이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압력 손실이 적다는 말이 틀렸고, 흡입 가능한 유량의 범위도 좁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를 더 세게 빨아 올리려고 하면 이 유속 차이를 더 크게 줘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미흡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이 적은 게 아니라 많고 유량의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아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거다. 이게 색깔도 안 넣었네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자, 23번, 자, 이거 뭐 아는 내용이네요. 쭉 읽어봤더니, 자, 키워드 하나 딱 보입니다. 기포가 생성됐다. 공동현상이네요. 클수록, 셀수록, 빠를수록, 강할수록, 높을수록, 관경만 가늘수록. 그럼 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방지 대책이니까. 첫 번째, 흡입관의 마찰 손실을 최대한, 이게 클수록 공동현상이 일어나니까 적게 한다. 적게 한다. 임펠러의 회전 속도를 낮춰준다. 맞습니다. 우리가 외운 거 반대로 가면 돼요. 관경의 크기를 크게 한다. 맞죠? 그럼 당연히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온보다 높게 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빨아 올릴 때 이제 공동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 빨대가 너무 길어서 오히려 낮추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게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뭐 요 정도는 설비 문제 치고는 되게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추세가 어땠냐면 설비 문제는 그냥 쉽게 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그 밑도 끝도 없는 문제들 몇 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애를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은요, 이렇게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해요. 근데 이 문제 아세요? 요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면 마지막에 분사에 대해서 가스 방출하잖아요. 기억으로 시작해서 니은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답이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결판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저는 그냥 계속 꾸준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장 용기가 저희 말해서 뭐예요? 솔레노이드가 동작을 하면 뭐부터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기동용 가스 용기가 개방이 되면서 걔가 하는 역할이 뭐죠? 선택 밸브를 열고 그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저장 용기 밸브를 개방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장 용기 밸브가 개방이 되면서 이 압력 스위치 작동해서 나 나가요 이러면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순서 그대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돼 있습니까? 일단 선택 밸브 개방되고 그다음에 저장 용기의 밸브가 개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곳에 분사가 될지 이제 밸브가 개방이 되고 이렇게 개방이 되는데,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안전원 교재 저도 그거 봤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 그대로라고 하는데, 그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돼가지고 가스가 이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가스가 가서 선택 밸브가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저장 용기 밸브가 개방이 되는 그 순서라고 설명을 하셔야 될 거야 아마. 그게 그 순서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제 그림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요 작동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교재에 있어요. 우리 교재 말고 요거에 순서가 나와 있는 그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도 이렇게 이의 신청하면요, 그 이제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밀어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의 제기는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 근거 자체가 흔들리면 어떡하나요? 그런데 글쎄요, 뭐 전국에 있는 소방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책 같은 건데 뭐 본인들이 다 맞다고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25번 문제입니다. 자, 화재 알림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여기 화재 알림 설비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어떻게 푸시면 돼요? 이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랑 비슷해요, 원리가.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발신기란 수동 버튼 누르죠. 그러면 이 발신기 뭐 이걸 모르면 뭐 없으니까 다 맞는 얘기고요. 원격 감시 서버 원격지에서 각각의 화재 알림 설비부터 수신한 화재 정보값 및 신호, 상태 신호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한 서버를 말한다. 서버 맞습니다. 화재 알림용 비상경보 장치죠. 자, 비상경보 장치니까 여러분 비상경보 설비 딱 생각하시면 돼요. 비상경보 설비에 뭐가 없습니까? 감지기가 없죠 따로. 이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기, 표시등, 지구음향 장치를 내장한 것으로 감지기가 내장돼 있잖아요. 감지기는 자동 감지인데 비상경보 장치는 자동 감지는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의 문제입니다. 정의.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근데 요거는 저희 책에 없어요. 제가 요 화재 알림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좀 부가 각광을 좀 받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 죄송할 따름이죠. 뭐 그 더 많이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좀 방향성을 좀 잡았으니까 쓸데없는 내용들 좀 빼고 다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제 뭐 여러분들 직접 배워 보셔야 알죠. 뭐. 그다음에 네 번째 화재 알림용 중계기란 말 나오죠. 감지기, 발신기 또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알림용 수신기에 전송하는 중간 말 그대로 중간에 있어요. 감지기나 발신기 중간에서 수신기로 이렇게 전송하는 거 중계기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몇몇 문제는요 손 못 댈 만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손을 대서 푸면 오히려 시간을 잡아먹어서 문제 푸는데 영향을 주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5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5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80점대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80점대 위로 올라가면 다른 과목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런 거에 상관없이 90점대 이상이다, 80점 후반 이상이면 고득점자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출제가 된 게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 내가 맨날 핑계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거에까지는 예상을 못했고 특히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 이런 계에서 수업을 하면서 올해처럼 참 어제는 막 스트레스 때문에 이쪽에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두통약도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난감한 문제가 나왔던 게 저 처음이었고 제가 믿었던 어떤 신념 같은 게 흔들렸던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교수님들이 어떤 이렇게 정도를 좀 지켜가면서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어떤 그런 좀 생각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냥 풀 파워로 에라 씨뭐 엿먹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대책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일진일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쪽에서 이런 공격을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게끔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몇몇 그런 어떤 좀 난감한 문제들을 제외하고 많은 문제들이 그래도 또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서 나오고 했으니까 제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은 전혀 모르게 이 분야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맞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게 또 제 목표고 물론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더 더해서 고득점자가 되시게끔 해드리는 것도 이제 저의 또 다른 어떤 그 미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저도 되게 많은 걸 배웠고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 화딱지 나서 오늘 집에 가서 또 술 한 잔 먹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짜증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학개론 해설 강의 요 정도 문제 풀이해드리고 소방학개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